네, 7월 16일 막장 토론 정종권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네. 뭘 오늘이 초복이죠. 초복이에요? 초복인 것 같아. 포청천님, 봉검마님, 잠깐만 내가 한다나님, 내가 쭉 올려줄게. 예. 예. 포청천님, 영원님, 영원님은 아세요? 몰라요. 예, 전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고, 예. 봉검마님, 한다나님, 한다나님은 자주 오시는 분이고, 예. 쪼니님도 처음 뵙는 분이시죠? 예. 저 방송에는 가끔 들어오시는 분이고, 카푸카님 아실 거고, 김재경, 김재경님은 우리 아는 그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있어 이정임님, 예, 퐁당님, 73님, 예, 김태우님, 예. 김태우님은 처음 아심 말해? 몰라요. 예. 두부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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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생소한 분도 몇 분 계시고, 예. 히사시부리가 뭐예요? 아까 저 보니까 뭐 어디 뭐 오랜만 오랜만, 뭐 이런 뜻의 일본어 같은데요. 제가 아는 일본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곤방와, 와타시와 간고쿠신데스. 저는 한국인입니다. 이 말만 알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한번 일본 가본 지도 한 10년이 넘었죠. 10년 갔을 때 뭐 행사 때 갔는데 자꾸 나한테 뭘 물어봐.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는지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배운 말이 와타시와 간고쿠신데스. 난 한국이니까 묻지 말아. 그런 거지. 오케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썸네일을 어디가 붙노? 잠시 봐, 여기 있지. 요 화살표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예. 제가 썸네일을 딱 제목 한번 자극적으로 달았잖아요. 프로파일러의 성추행 의혹. 이게 어젠가요? 방송에 세게 뜬 것 같은데. 궁금한 얘기 Y. 예. 예, 최면 프로파일러 이렇게 떴죠. 예, 떠가지고 뭐 유명한 프로파일러고 최면 전문 이신 분이고 지방 경찰청의 현직 경찰이죠. 예, 전북 경찰청의 예. 현직 프로파일러 예. 박 검사관까지는 떴어요. 떠가지고 누군지는 여기 분들은 다 알아요. 이미 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 근데 사람이고. 뭐, 죄질이 많이 안 좋더만. 예, 저질이 안 좋아요. 예, 이게 성추행이 한두 건이 아닌 것 같고. 지금 5명 정도. 그리고 보니까 뭐 또 최면 학회란 게 또 있더만요. 그게 이제 민간 학회. 그러니까 아마 뭐 개인 몇몇이 하는 학회 같아요. 예. 국가 공인은 아니고. 예. 학회란 게 뭐 사실 공인 개념은 거의 없으니까. 예. 예. 근데 예. 다른 것보다 최면 학회는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게, 그리고 난 이해가 안 됐던 게 학회는 만들 수가 있는데 뭐든지 이게 현직 경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직 경찰관이 뭐 거기에 성원이 되는 게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상 주도해서 만들었다면서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최면 수사관은 아무리 넓게 봐도 30명을 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국가수혜하고 실제 제대로 된 표준화된 최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박 검사관을 포함해서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여러분 뭐 그것이 아쉽다라든가 이런 방송에 나와서 그 뭐 하는 거는 사실 그 신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 또 연기 성격도 있겠지. 예, 연기, 예. 재연 이런 거지. 레드선 뭐 이제 뭐 삼국시대의 지가 무슨 공주였다. 그건 다 재연이겠지. 예를 들면 과장한 연기 이런 그건 다 거겠지. 개소리입니다. 그건 뭐 레드선 나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방송에서 시연하는 그런 거는 실제로는 다 개소리고. 그런데 어차피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은 실질적인 실력과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거 아니야.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제가 이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 경찰에 들어오기 전에 딴 기관에서 10몇 년 이상 또 일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 또 들어와서 거기서도 지금까지 한 20년, 10몇 년 했던 30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면 수사관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어떤지는 몰라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최면 수사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그 회의적인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최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 정도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실제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5명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자격증을 발급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예요. 그리고 자격증을 발급한 사람이 현직 경찰이고 현직 프로파일러고 그 얼마나 신뢰를 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럼 그렇게 배운 최면을 가지고 어디 가서 막 써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하나자면 이 영리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야 돼요. 당연히죠. 공무원. 현직 공무원들은 영리행위 금지행위잖아요. 금지죠.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사전에 허가를 받고 그 금액도 제한이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십몇 년 동안 그렇게 해오다가 결국은 지금 감찰 대상이 들어갔고 이게 두 가지 건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최면학회라고 하는 것을 통한 어떤 영리행위에 관련된 측면이 있고 그렇죠. 더 안 좋은 건 지금 사실은 그것도 그걸 빙자한 성추행, 성추행이죠. 성범죄 혐의가 뭐 분명한 거죠 지금은. 예, 또. 피해자가 5명이고 나와서 진술한 사람들도 예. 성추행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도 성추행과 성범죄 성관계는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거라고 뭐 이건 저 방송에 나온 거니까 99%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성추행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쪽에서 좀 피해자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그거는 보통 많이 얘기되는 레퍼토리니까 이것도 프로파일러 같은 어떤 동종업계로서 사실 이런 이 사건 터지게 되면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직종 전문가의 어떤 이미지와 사회적 신뢰도에 상당한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 아니야. 스크래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말아먹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치료하다가 그 여자 피해 환자를 강간해 갖고 그런 게 몇 번 있잖아 또. 그리고 그 정신과에서는 자살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정신 그 심리 관련된 치료하는 사람이 환자를 가스라이팅해서 이렇게 세뇌해 갖고 성노예로 삼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너씨 가면 지금 배상훈하고 얘기하다가 나도 좀 되는 거 아니야 당신한테?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이 직업 영역에 이런 거에 대해서 불신과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완전히 개새끼 아니냐.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 후배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저 같이 채용이 됐 물론 저보다 1년 뒤에 채용이 됐지만 같이 훈련을 받고 일도 이제 여러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뭐 연락이 끊긴 지 한 10년이 됐지만 전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 새끼가 참 이 새끼 결혼도 하고 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그 전문가적 자만심이 문제였을까? 아니면은 사실 미국의 프로파일러들도 상호 관리가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프로파일러들이 생각을 조금 잘못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심리 전문가고 다른 말로 하면 정신에 대한 어떻게 통제죠. 예. 통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아는 전문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러도 1세대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그 마인드 헌터 시대의 유명한 마이크 뭐 저기 로버트 더글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시대를 지나서 개나 소나 다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시대를 들어섰을 때 이래는 안 개나 소나야.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에서도 그런 협회를 만들고 그 교환이라든가 이런 걸 그 표준화해 갖고 최소한 그런 사기꾼들을 배제하자 이런 그 일종의 정풍 운동이 만들어졌어요. 아니 그게 나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뭐 할 때 한국에서도 이제 탐정 같은 경우를 예. 뭐 그게 공인이든 반공인이든 어떤 협회 같은 경우나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경찰에서 컨트롤한다거나 관리한다거나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이름, 업종 자체가 사회화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렇죠. 관련된 어떤 공적 기구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농담삼 진담반에서 김복진 교수님이 여러분 많이 하시는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저기 김복진 교수님이라고 하는 형사과장 출신의 방송한 분이 저한테 야 너는 네가 프로파일러 일기고 정식 채용된 일기라고 하면 니네 애들 모아갖고 현직은
이제 뭐 참관 형태로 하더라도 회원이 할 수 있지 뭐. 회원을 학회가 해서 되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주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농담 반 진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저는 그때는 그냥 아유 교수님 그래도 뭐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표준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도 나도 개나 소나 프로파일을 떠들고 실제로 걔네들이 분석하는 걸 보면은 완전히 개소리 새소리도 있고 저 결과도 엉망이고 방법도 엉망이고 그러면은 최소한의 표준화는 가지고 서로 간에 객관적으로 서로 검증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일종의 의식을 좀 일종의 그것을 좀 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원래 협회나 학회라고 하는 게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이게 네, 네.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는 이게 사실은 자기 나와봐요. 밥그릇 네. 챙기는 도구가 돼. 그 대표적인 게 의사협회, 그렇죠. 변호사협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래되어서 구조화되면 그래 되는 거고 초기에는 그래도 자정 기능. 예를 들면 너무 이제 이 이름을 사칭한다거나 최소한의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컨트롤, 통제, 관리 기능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너무 세지면 나중에 하게 되면 이해관계 조직이 되는 그렇죠. 거지만 지금은 뭐 그 걱정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개나 소나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한 감별 기준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방송이 만들어준 프로파일러들 방송에서만 열심히 해서 PD나 작가들이 대신 분석해 갖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애들 그 뭐가 필요하냐 그거 진짜 사기지. 아니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그거 나왔었잖아. 방송 나와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서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중개인 자격증도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실제로 프로파일러 일을 해보지도 않았고 정식으로 저것처럼 경찰청에서 채용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애들이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라고 왜냐 걔는 방송이 만들어주고 또 방송이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부동산 전문가 아는데 KBS나 MBC 같은 봉중파에서 검증도 안 하고 써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부동산협회 뭐 저기 중개사협회에서 보니까 저 새끼는 중개사 자격증도 없어. 없어. 어쩌자는 거냐?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방송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프로파일링이라든가 이 최면 같은 영역도 매우 아주 센시티브한 영역이라서 함부로 떠들어대고 그건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답답하고 지난번에 김복기 교수님이 또 자기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 프로파일러는 그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셔갖고 이렇게 됐는 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또 이런 일까지 터지니까 이게 말하는 자기의 어떤 왕국을 만들어 갖고 자격증 장사를 하고 현직 경찰놈이 그 프로파일러놈이 그리고 그것도 더 해갖고 자기를 보고 온 여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공격하고 이건 완전 개새끼죠. 이거는 말해 뭐 합니까? 근데 이건 뭐 사람 그자는 개인적으로 개새끼일 수 있고 또 징벌과 제재와 필요한 형사처벌도 받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아까 이런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업종의 어떤 자기 기능 자기 서수 아까 말씀하셨던 표준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공적 기구 자체가 없다는 게 약간 조금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렇죠. 그래갖고 사실 아니 저는 뭐 표창원이나 무슨 이름값 있는 애도 있잖아. 미수정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안 해? 왜 안 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해보시라고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표창원이라는 사람은 프로파일러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FBI에서 뭘 이렇게 뭐 배웠다 그랬는데 그건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거기 그 사람에 대해 떠들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걸 주도하기에는 배상훈이 저는 뭐 쩔이니까 힘이 없어, 그지? 힘이 없고 쩔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더라도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연구소가 되든 작은 학회가 되든 협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문제 의식을 공유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부터 시작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주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주저주저하죠. 왜냐하면 이게 혹시라도 자기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리고 그래서 원래 그래서 보통 그걸 학계가 해야 되거든. 그렇죠. 학계 인사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과도 없고
제가 이제 서울 디지털대학교의 프로파일러 과정을 만들었지만 저도 거기서 뭐 말하자면 서울 디지털대학교 그 죄단 놈들이 좀 쫓아내 갖고 나온 것 나왔는데 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능력이 없는 거네. 좀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제가 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한 10년 다 됐죠. 그게 워낙 야구를 좋아해.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는 무슨 협회나 기구나 공적 기구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제가 아는 후배는 이 스포츠 신문 기자야. 그 야구 전문 기자야. 그러니까 이러다가 팬들 야구에 또 완전히 필이 꽂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구 학회를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교수 중에 이제 약간 스포츠 관련된 교수라는 사람들, 팬, 그다음에 기자 이런 사람들 모여서 만들었던데, 어이구 좋더라, 괜찮더라고 모양이. 근데 이거는 무슨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뭐 공식 협회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프로파일러나 이제 범죄 심리 이런 데 대해서 조금 그런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한 사회적 권위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좀 공론화시킬 필요는 있겠다, 공식화시킬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잠깐 그 이수정 교수가 그런 걸 뭐 했었나 이제 비슷한 건데는데 그 양반은 또 뭐 정치권으로 가갖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잘못하면 이런 정치권에 간 사람이 주도를 하게 되면 그렇죠. 이 정치적 레터리가 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또 이거 큰일 쉽지가 나죠. 않고 그래서 보통 학계가 해야 되는데 이 학계라는 게 또 이게 또 경찰대 라인, 동국대 경찰 행정학과 라인 뭐 이런 데가 쫙 지고 있으니까 우리 배상훈 선생이야 완전 비주류 아니야. 난 프리랜서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쩔이죠.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난- 사실 좀 두려워했던 거는 지금 범죄를 저질렀던 의심되는 아니 그 의혹이 일었던 전북청의 그 박 검사관은 그러니까 너무 고립된 영역에서 자기만의 왕국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프로파일러이면서 최면 수사관의 독보적인 애는 사실 걔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예. 그 독립적인 어떤 갈라파고스가 결국은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는데 미끄럼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사실은 또 하나는 이건 분명히 비호한 놈들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10년 넘게 자격증 장사를 했는데 현지 경찰이 현지 경찰이 근데 그걸 몰랐다? 어. 그 감찰도 안 했다?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무능한 거죠. 알면서 한 건 직무유기인 거고. 정부 걔가 전북 경찰청에 있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그럼 그 방송에도 나오고 또 자격증 받은 애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 자기한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몰랐다? 그럼 그 묵인한 거죠. 그럼 전북 경찰청에 과수계장이나 그 직속 상관들은 다 그러면 걔들도 감찰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자격증 장사하는 거 몰랐다? 뭐 등신들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에서야 이제 방송 나오니까 전북청의 감찰계장이 조치하겠다라고 하고 자 우리 그러니까 우리 편파 TV나 우리 막장 토론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는 프로파일러 협회가 되건 뭐가 되든 필요하다. 자 배상훈이 이제 조금씩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공식적으로 권고합니다. 예. 대답이 없어. 네. 근데 아유 모르겠어요. 우리 정하늘님 감사합니다. 예. 네. 예. 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저번에 그 CCM 있잖아요. 네. CCM 그 FBI 범죄 매뉴얼. 사실 이런 게 이제 보면 개인 배상훈이 아니라 그런 협회나 뭐 예를 들면 대학 같은 경우 있으면 대학에서 공식 교재라거나 이런 식의 발행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지금 배상훈이 몇몇 사람들과 모여서 제가 개인으로 낸 거죠. 번역해가지고 같이 내는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게 참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저도 그때 CCM 발행할 때도 저기 번역할 때도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내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대니까 그냥 처음에는 우리 스터디원들하고 같이 공부 삼아 만드는 걸 그 번역한 걸 가지고 냈는데 이걸 왜 내가 내야 되느냐? 왜냐하면 FBI의 CCM은 FBI가 미국 재무부에 펀드를 받아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미국 법무부에서 재무부의 펀드를 받아서 정식 미국의 연방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체가 공신력이 있는 책입니다. 미국에 있는 수백 명의 전문 프로파일러와 수사관들이 같이 몇 년을 서로 브레인스토밍하면서까지 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거를
번역을 내가 해갖고 이렇게 낸 게 말이 돼. 근데 이제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찰청에서도 무슨 프로파일링의 이론과 실제라든가 아니면 프로파일링 관련 한국의 프로파일링 걸 내긴 냈습니다. 근데 사람 그걸 보면은 사실은 수준이 너무 이하예요. 그냥 거의 뭐 갔다가 사례 중심으로 가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하면은 야 이건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국에서 정식으로 프로파일러 관련된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번역해서 내는 게 맞는 거지. 교과서를 먼저 내야지 교과서를. 네, 그걸 아니라 사례집을 먼저 내면은 그게 무슨 그 영역에 그럼 그 영역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냐고. 반말이 되네. 그럼 반말이 돼.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좀 답답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슨 미국처럼 무슨 연방 법무부나 재무부 이런 데까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정한 개인의 역할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아까 그런 협회가 되든 뭐가 되든 그런 공적인 어떤 모임들의 필요성들은 있는 것 같네요. 특히 이런 뭐 이 최면 프로파일러의 어떤 이런 사회적 일탈, 범죄 행위가 더 드러나면서 또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규율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서로 감시를 해야죠. 윤리 강령도 만들고 그럼요.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다. 윤리 강령. 김복준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어. 윤리 강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조금 이렇게 들었는데 필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 맞은 거죠. 이런 협회를 만들어서 윤리 강령 만들어내고 거기에 김복준 교수님이 먼저 동을 메고 근데 뜨고 그 양반은 그 여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형사과장 출신이라서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셔갖고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좀 너무 내가 힘 실어줄게. 솔직히 힘 실어줄게. 죄송하고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고 어쨌든 내가 힘 실어줄 테니까. 예. 오케이. 예. 자,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요. 넘어가면 이제 그래서 프로파일러의 어떤 성추행 의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건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파일러의 세계,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공식적인 어떤 직위 업종의 어떤 조금 더 진전된 모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칭찬 또 한번 들어갑시다. 네. 최근에 112 그 응급전화가 왔었는데 물론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죠. 그 전화를 받고 비상 대응하시는 분들이. 근데 전화가 왔는데 살려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여기 예를 들면 무르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구로동이란 말도 안 했지. 그렇죠. 여기 백이동 몇 호예요? 뭐 A 오피스텔 예. 그까지도 예. 오피스텔이라는 말도 안 했죠. 그렇죠. 무슨 동 뭐예요? 이 정도. 백동 백호. 예. 에어 하면서 끊어버렸는데 사태가 좀 심각한 걸 알고 이걸 추적했다는 거 아니야, 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이제 다른 건에서 구로동에서 이제 벌어졌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도박 관련된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도 방송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기남부경찰청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 이런 거예요. 살려달라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앞에 있으니까 전화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해갖고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 짜장면 집이죠. 짜장면 이렇게 하면은 112에 짜장면 시키면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 경우는 그래도 살려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고 바로 끊은 끊었죠. 거지. 왜냐하면 더 이상 얘기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니까. 끊은 건지 끊긴 건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금박한 걸 알아채 갖고 바로 핸드폰 위치 추적을 GPS 위치 추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소가 특정이 안 돼. 그냥 범위가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통신사에 통신조회를 신분조회까지 하고 그 사람의 이제 신상까지 확인한 거지.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빨리 한 거예요. 굉장히 빨리 한 건데 실제로 그럴 능력도 있고 실제로 시스템도 돼 있어요. 그러라고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최종 어떤 호수는 알잖아요. 근데 어느 오피스텔인지 몰랐던 거고 두 가지 매치시켜갖고 출동시켜갖고 문을
들어갔는데 성남시 분당구에 한 오피스텔 있다는 오피스텔.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투입을 한 거죠. 이게 이 걸린 시간이 28분. 코드 제로로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 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장하고 가야지. 왜냐하면 지금 가정 살려달라는 폭력- 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숨의 위협이 있으면 코드 제로가 맞죠. 음. 그래서 형사팀이랑 가서 했는데 안에 있는 가해자가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강제로 따고 따고 들어간 들어갔어요. 거죠. 예. 사실 이 결정도 어렵지만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매뉴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들어가서 또 이놈이 항복을 안 하네. 그래서 대치를 또 했어. 그래서 테이저건으로 쏘기 전에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잡아갖고 피해자, 가해자 분리해갖고 그 시간이 전체 28분 흉기 들고 결국 데이터 폭력 여성을 예. 협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지체됐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고 이건 경기남부청에서 한 거는 분당 경찰서 쪽이겠죠. 이건 진짜 칭찬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상황실 요원부터 출동 요원까지 30분 안에 해결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하는 시간, 판단하는 시간, 추적하는 시간 합치면은 그러니까 전화 복구 이거 예. 코드 제로 그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다 취합을 해. 예.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딘지를 특정해. 예. 그리고 출동하기 위한 또 시스템하고 연락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출동하고. 그렇죠. 가는 시간 있고 음. 가는 시간이 그래도 뭐 5분은 걸릴 테니까 판단하는 거. 그럼 이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칭찬을 해주고 승진 점수에 가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 매뉴얼의 힘. 그렇죠. 그 매뉴얼에 있는 것을 사람이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대응을 한 거지.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목숨을 살린 거고. 매뉴얼이 없으면 이거는 유능하고 뛰어난 개인 그 사람한테 걸렸으면 잘 됐을 거고 아니면 됐을 거고. 그렇죠. 근데 매뉴얼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매뉴얼대로 어떨 때는 1시간이 걸릴 거고 어떨 때는 28분이 걸리는 거고 이 차이가 있는 거니까 둘 다죠. 사람과 매뉴얼. 두 가지를 다 한 거고 또 어쨌든 바로 위험을 감지하고 출입문을 개방하고 예. 출입문 개방도 그 정도라고 하면 아마 장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장비가 아마도 요즘은 이제 소방 그 구조대랑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 자체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저 출입문 개방 장비를 가지고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시간이 이렇게 걸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우리 저 뭐 있었잖아요. 그 이름 뭐야? 그 무슨 드라마야? 그 이게 보이스. 보이스 드라마 비슷한 그네거든. 그렇죠. 예. 그건 약간 그래도 약간 환상적이고 네. 비현실적인 설정을 하고 한 건데. 설정이지만 경기남부청 정도로 큰 데는 예. 실제로 그걸 구현하려고 해요. 예. 바로. 아니 그런 사람이 없잖아. 그 귀 손모지 귀 네.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 없는데 그래도 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예. 이런 위험 상황에는 어떻게 된다는 걸 해요. 예. 그래도 이렇게 잘한 거죠. 훈련이 잘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주로 경찰이나 사회 범죄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경찰의 어떤 무능함 또는 부실함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층간 소음의 그렇죠. 예. 대형 문제 이런 건 또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도 잘한 건 잘한 건 잘한다고 하고 이걸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그렇죠.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예. 나야나님, 네. 한민경님, 예. S님, 예. 하늘님, 뉴플락2님, 예. 서정헌님, 하비에르님, 반갑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예, 싶고요. 예. 이건 또 하나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걸려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사고 요새- 쳤어요? 아니 요새 뭐 잊혀진 권리 이런 얘기 아, 하다가 예, 요새 예. 자녀들의 사진을 보니까 2016년도 캐나다 캘거리에 사는 당시 13살 소년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소송한 거죠. 부모가 자기 얼굴에 초콜릿을 묻히고 사진을 찍는 등 물론 얘가 13살이지만 한 서너 살 때겠지. 그렇죠. 아기 시절의 굴욕 사진을 올려놓고 10년 동안 페이스북에 공유해서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자주 그러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하고 예. 있죠. 싫어하잖아요. 싫어. 아드님들이. 우리 아이들은 몰라. 일단 안 하니까. 음. SNS 같은 거 잘 안 하니까 모르긴 한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해외 같은 데서는 제법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이제 아동의 인격권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된 한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팟캐스트 하는데 수상한 메일함이나 이런 데서 상담을 와요. 본인의 그 이제 어린이집의 교사인데 자기 원장이 그 원아들 사진으로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SNS에 사진 노출이 된다. 그래서
전 그거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말씀드리라고 원장님한테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도 있지만은 이건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인권과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근데 것들이 근데 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SNS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는 게 나쁜 사진 올리겠어? 그러니까 귀엽고 그렇죠. 좋고 한 사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어, 그렇게 올린 사진을 가지고 아동 성범죄자들이 그 한 건 가지고 수백 건을 공유한다.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그러니까 난 그 생각은 저는 못했죠. 예, 미국에서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죠. 거기서 실제로 실증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진 아이 사진이 최소한 500군데 이상에 퍼져갖고 나쁘게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아이를 자랑하고 싶고 행복한 보여주고 싶은 건 그런 건 그건 맞지만 인지상정인데 그게 선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의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라 나쁜 사람도 있고 그 나쁜 사람은 더 열정적으로 아주 그냥 이걸 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쁜 곳에 이미 그리고 문제는 이거죠. 중국같이 이 얼굴로 인해서 실현 확인 같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난 뜨끔하더라고. 음. 근데 이건 진짜 선의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뭐 선의로 자기 아이를 좀 알려서 즐거움, 그렇죠. 귀여움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 선한 마음인데 그렇죠. 사실 이게 당사자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기분도 안 좋고 그럼 좀 짜증도 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이의 관점,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부모의 마음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걸 그렇죠. 인정해야 될 게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이게 또 개인정보가 돌아다니면서 선하지 않는 나쁜 의미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화두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보통 이제 SNS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카톡의 푸사 같은 거 이런 데에 본인 얼굴은 본인 얼굴이지만 자녀들에 대한 사진의 노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참 이게 참 비인간적이야. 근데 그런 것도 못 하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렇죠. 아직은. 근데 물론 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문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성인만이 아니라 아동에게도 적용돼야 된다. 이런 문화나 이게 정책이 돼 있는데 아직은 한국은 그래서 약간 그렇죠. 잘 저는 뭐 그런데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악용될 수 있다. 그렇죠. 악용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나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건 위험하다. 애기 사진이 귀엽고 그렇다고 해서 하는 거 절대 좋은 생각만 가지시면 안 된다. 예. 이런 뉴스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별 관심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다 크기도 했고.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그것의 영역이 그냥 뭐 개인의 사생활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아동, 자녀 또는 선한 마음의 의미라고 하더라도 이건 오히려 좀 절제되거나 이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죠. 예. CSI님 모셨고 CSI님 늦게 오셨네요. 오늘은. 뭐 다른 분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회보호법 이야기를 좀 해야죠. 예. 사회보호법이 사실상 지금 폐지됐죠. 예. 사회보호법이 뭐냐면 이게 상습적인 절도야. 상습적으로 하여튼 무슨 뭘 나쁜 짓을 많이 해. 그래서 얘는 징역 1년을 살았지만 계속 주의 관찰을 위해서 조금 더 보호 감호. 그러니까 이게 징역이 아니잖아. 보호하기 위해 잠깐 일로 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사회보호법인데 사회보호법이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 30-40명 정도가 여전히 보호 감호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이 뭐 이게 뭐 개인의 어떤 권리 이게 있다라고 하면서 집단 단식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 사건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회보호법 폐지 이전에 결정이 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대부분 다 2005년도에 사회보호법은 폐지됐습니다. 네, 폐지돼서 그 뒤에는 이제 이런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근데 그 전에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2006년도부터는 그러니까 폐지된 이후부터 사회보호법을 적용해서 보호 감호 조치를 못해. 못하죠. 근데 2004년도까지는 네. 그게 가능했고. 했던 거죠. 근데 보호감호 조치를 배상훈도 보호감호 조치 이번에 2년 해야 돼 했는데 2005년도에 폐지가 됐어.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법에 아마 소급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었나 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입법의 미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처럼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법은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미 새 법은 없어졌어. 근데 법무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법을 못 하니까 이 입법의 영역이다. 이거 좀 폐지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지만 국회는 사실은 뭐 그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안에서 상당히 단식 농성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뭐 근데 이게 사실 사회보호법이라는 게 이게 웃기는 거잖아. 이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사회보호법과 사회안전법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 유사해. 근데 이건 둘 다 뭐냐면 재범이나 재위험한 애야. 그러니까 원래 설정되었던 그 이렇게 징역형이 끝나더라도 보호 조치, 보완 조치. 그래서 좀 감호 조치 좀 가둬놓는 거 아니야. 근데 사회안전법은 주로 정치범들. 사회보호법은 잡범들. 일반 형사범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회안전법은 박정희 때 박정희 정권 때 정치범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서준식 그 그렇죠, 예. 인권운동가로 유명하신 서준식 선생이었는데 7년 만기를 살고 끝났어. 나와야 돼. 또 10년 살았죠. 10년을 보호 감호 조치, 보완 감호 조치한 이후 똑같은 징역 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또 10년 뒤에 또 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징역 살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가 사회안전법이 생기면서 너 일로 와. 다시 들어가는. 너 정치범이지. 다시 잡아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게 이제 사회안전법이고 이것도 1989년도에 폐지되었지만 보안관찰법이라는 이유. 보안관찰법이 뭐예요? 보안상의 이유. 너는 관찰 대상이야. 이게 주로 정치범의 대상인 그렇죠. 게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은 이게 상습적으로 절도하네. 이게 그러니까 얘를 가둬놓고 조금 얘를 좀 갱생시키고 좀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사실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 전두환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전두환 때 언제 만들어졌냐면 삼청교육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삼청교육대 집어넣어서 진짜 완전히 사람들을 야만의 상태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삼청교육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을 조금 더 가둬놓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전두환의 국보위에서 만든 게 사회보호법이에요. 예. 여기 좀 혼란이 있으실 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 작년부터 뭐 재작년 그 전에도 그렇지만은 흉악범들 아주 그냥 흉악범들, 연쇄살인범들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연쇄강간범들이 한 15년 받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사회보호법 그 뒤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이수영 교수도 얘기했지만 무슨 사회보호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무슨 보호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사회보호법에서 피해를 받았고 지금도 갇혀 있던 사람들은 흉악범들이라든가 아주 그러니까 뭐 잔인한 어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장발장? 그 장발장 장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도 몇 건 했는데 그때 삼청교육도 갔다가 그렇게 돼 갖고 사회보호법에 적용되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무능하고 사회 부적응하고 그렇죠. 좀 힘들게 살아가는 그렇죠. 저학력, 저소득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문제가 된 거고 재작년, 작년, 뭐 올해 초 뭐 이럴 때 흉악범들 저 새끼 진짜 오랫동안 가둬야 되는데 왜 내놨어라고 하는 그런 실제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예 그런데도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그러니까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흉악범들을 가져야 되는 형태의 그런 범죄자들은 가두지도 못하고 실제로 힘이 약하고 이 사람은 가둘 필요도 없어. 바깥에 나가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둬두는. 그래서 사회보호법에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03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당시 그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어요.
보호감호자의 학력이 중졸 이하가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용자보다 훨씬 더 학력이 낮은 거죠. 그 다음에 직업과 직군을 봐도 뭐 완전히 그 단순 노가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최초의 범행을 저지른 시기가 언제냐면 대부분 다 20살 전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그리고 대표적인 범죄가 뭐다? 다분 다 절도야. 절도.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그 국보위 때 삼천교육 때 아니면 그때 그 전에는 그때 그쯤에는 그냥 길 가는 사람들 우리가 불황자라고 하는 불황자라고는 다 잡아갖고 그냥 넣은 거예요. 예. 그게 형제복지원 사건인 거고 그렇죠. 그런 그게 형태죠. 삼층교육대 피해자들인 거고 그때 이 군바리들이 정권을 먹었잖아. 그럼 국민들에게 우리가 좀 뭔가 제대로 한다라는 신용과 상징을 보여주는 행위로서 그냥 불황자 비슷한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넣은 거야. 이게 무슨 강력 범죄자 조폭 이게 아니야. 절대 그런 사람들은 있어도 아주 소수였고 거의 없고 그런 애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고. 그렇죠. 우리 또 CS님이나 본검마가 얘기하는데 경제사범들은 고학력 그렇죠.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새끼들이.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MTC 같은 매사추세츠 트리트먼트 센터처럼 아주 이 교화가 절대 안 되는 아동 성범죄자라든가 연쇄 강간범이라든가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미 글렀어. 이런 애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 법률적인 것은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는 애초에 영역이 다른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호법은 이전에 정치적인 이유, 군사정권에서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회 통제를 위해서 만들었던 법의 조항 때문에 지금 아직도 석방 안 되고 있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회보호법 그래서 사회보호법인 사회안전법도 마찬가지. 사회보호법은 이건 진짜 희대의 악법이다. 그렇죠. 그 법치주의라는 게 법률 근거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 재범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는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감호 조치 가둬두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조치에 의해서 여전히 보호 감호 조치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이분들은 빨리 좀 해소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가 입법을 통해서 네. 대신에 지금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김남식, 김근식이나 이런 애들처럼 아동 연쇄 강간범들은 달랑 15년 받고 나서 또 범죄 저지르잖아요. 이런 놈들은 진짜로 오랫동안 가둬야 돼요. 이거 종신형을 취해야 되는데 법이 개판으로 돼 갖고 실제로 가둬야 될 놈들은 안 가두고 엉뚱한 사람을 가둬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지금 그게 단식 농성을 들어갔는데 이제 이런 문제는 이미 아까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은 폐지가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가둬야 될 놈들 진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중대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으면서 이렇게 무학력 그러니까 저학력 무학력 저소득 또 사회적 적응이 힘든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갇혀 있는. 왜냐하면 쉽게 다룰 수 있으니까. 쉽게 다룰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걸 본보기를 보이려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그렇죠. 희생양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가둬야 될 놈들은 사회를 활보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예,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은 1989년도에 폐지되었고 사회보호법은 2005년도에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그 잔재가 지금 남아 있는 그 보호감. 그 대표적인 게 그 유명한 청송 감호소 아니에요. 그게 누구야? 거기 그 신창원이 하고 또 있잖아요. 조두순이 말고 누구지? 조세영. 네. 이런 사람들 살았던 데가 있죠.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집단 단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사건 사고는 마무리하고 정치 얘기 좀 해주세요. 정치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그래도 인트로 한번 돌리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두 가지만 하시죠. 지금 보니까 이게 이게 뭐한 짓인지 모르겠는데 요새 이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이고 또 하나가 이제 경제야. 그렇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이 이야기를 주구장창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공공 중심의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거. 이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그리고 시장 그러면서 계속 경제인들과의 어떤 뭐라고 하죠 스킨십 또는 그쪽의 민원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는 게 마치 경제 활성화 정책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뭐 최근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법인세이나 이런 게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최근에는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 경제인, 기업인 경제 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쉽게 말하면 뭐 낮춰준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 자유형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거 대신에 돈으로 때워라, 그렇지. 과태료를 처분한다거나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기획재정부 이 차관과 또 이제 뭐 법무부 차관이 만나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경제 형벌 발음이 안 돼. 경제 형벌 형벌 형벌.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가지고 이 경제인 범죄, 기업인 범죄와 관련되어 있어 좀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법률 규정들을 좀 더 완화한다거나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죠. 비범죄화 시키는. 예전에 뭐 제가 이제 성북 경찰서 근무할 때 무슨 뭐 이 전산조회 같은 것도 저기 담당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재벌 회장이에요. 와, 근데 정가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근데 다 무슨 정가겠어요? 근로기준법 위반. 네. 그러니까 법을 지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잖아. 우리가 하다못해 과태료 처분 맞더라도 벌금 처분을 맞더라도 배상우는 하루에 뭐 일당 한 10만 원 정도 쳐줘. 그런데 예를 들면 태광그룹의 회장 얘는 하루에 일당이 한 1,000만 원. 그렇죠. 황제 노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웃기는데 지금 하여튼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하여튼 경제인 단체들의 민원도 받아들여 주는데 지금 전경련이나 이런 데서는 뭐냐면 이 자기들 보고서에 의하면 301개의 경제 법률이 총 6천여 개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많고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완화시키고 줄여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실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금방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아니 경제인들이나 기업들 또는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너무 법이 엄격해가지고 이 기업 활동이 어렵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오히려 그 판사들이 3호 원칙을 해가지고 3호, 3.5 그죠? 네,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3호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재벌 총수들은 판결될 때는 징역 3년 그러나 이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그래서 3.5라고 하는 거로 있는 건데 그 작년 감경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실제로는 이게 50억 이상씩 헤쳐먹고 막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굉장히 형량이 높아야 되는데 판사들이 알아서 작년 감경에 감경을 해갖고 실제로는 다 집행유예. 그게 뭐가 더 엄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지만 아니 기업인들에 대해서 너무 대한민국 법률이 좀 빡빡하다, 좀 엄격하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 힘들다. 이런 기상천외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걸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사례는 뭐냐?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해 봐라. 예를 들면은 어떤 뭐 회사 사장이 그 뭘 했는데 선의로 뭔가 제대로 했는데, 경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불필요한 규제와 형벌 규정에 의해서 오히려 뭐 처벌받아서 제대로 기업을 못하겠다 이런 선례가 뭐가 있나? 못하겠다. 그럼 지금 징역에 가 있느냐? 아니 난 그래도 그런 사례가 있나? 예. 아니, 오히려 그게 아니라 법 상식으로 볼 때는 재벌 총수 3호에 뭐 태광그룹 이호진 이런 자들은 그냥 뭐 징역형인데 바깥에서 뭐냐 황제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보석으로 한 8년 동안 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게 나오는 용어가 뭡니까? 그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 아니에요. 돈 있는 놈들은 제도 처벌도 안 받는다. 이런 게 국민들의 법 상식인데
무슨 지금 기업인들에 대한 형벌 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높아서 경제 활성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헛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기업 집단들 소수의 대기업 집단들이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람들을 약탈적으로 착취해 갖고 특허라든가 아니면 뭐 하청, 예. 뭐 불법 다단계, 그게 다 그거거든요. 경제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 대소수의 대기업 집단들이 그러면 그렇게 망치고 있는 애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중대기업처벌법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더라고요. 너무 과하다 아니, 이런 거잖아요. 세월호보다 더 심한 사회적 참사가 가습기 살균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처벌을 받아서 기업이 망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처벌도 안 애경이 받았어요. 망했습니까? 예,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예. 근데 뭘 가지고 오히려 건전한 중소기업들을 약탈적으로 해갖고 박살내고 있는 애들이 지금 대기업 집단 일부 재벌놈들 이런 애들인데 그런 거를 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오히려 거꾸로 아니에요. 막 그렇게 법을 어기고 독판 쳐고 해도 약탈을 해도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벌금만 조금 물을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죽어나가는 중소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려는 얘기예요? 대안이 없.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번 그 가습기 살균제 또 하나 저기 그 광주에 그 어디냐 저기 학동 참사. 광주 학동 참사 또 저기 어디야 그 있잖아요. 무슨 아이파크, 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엄격해가지고 기업이 망했다 또는 기업인들이 너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진짜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아도 많이 잘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면 난 믿겠어요. 아니 저기 박수를 보내겠어요. 공정하게 하겠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저기 노동자한테든 공정하게 했다. 그냥 공정하게 하시라는 거죠. 지금 이건 누굴 편을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예. 이거를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기 위한 이야기가 립서비스만이 아니라 법무부와 뭐 기재부 이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TF까지 꾸려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심각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렇게 해갖고 법은 통과 못 시킬 테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그래도 좀 할 테니까 시행령을 좀 바꾸면서 그래서 조금 야료를 부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거 제가 지금 어디서 최근에 하여튼 뭐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친윤이라고 제가 지금 배상훈 선생한테 내가 진짜 이 음해를 당하고 있는데 친윤 무슨 아니잖아. 그렇지만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말실수 무슨 있잖아요. 무슨 뭐죠? 도어 스태핑 이런 문제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 제도 개선 자체를 이런 식으로 퇴행시키고 가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기업 범죄에 대한 미국 자본주의의 단호함. 엔론 사태 이런 데서 분식회계한 놈들은 기업을 그냥 문 닫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국에 도입하겠다. 이러면 자본주의의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의견이 있지만 이거는 찬성을 한다고. 그게 아니라 무슨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이나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처분을 약화시키고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대한민국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예. 정치 얘기 해주세요. 정치? 정치하기는 뭐 왜 이준석은 광주를 갔어요? 와, 이준석은 왜 갔을까? 거기 뭐 서석대? 아니 무등산에 올라갔는데. 지금 안 그래도 그 사진이 그 이준석 사진이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과 반바지와 샌들과 그다음 양말 뭐 이런 것들 비슷하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잘 놀리더라고요. 왜 갔겠어 뭐. 광주 출마하려고 그러나? 그런 소도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상상이 나래가 가능하지. 왜냐하면 파격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쨌든 그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또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당을 계속 서진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광주와 호남 지역에서 단기 필마로 꽂아보겠다. 그렇죠. 그리고 일정하게 그 신호가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복합몰, 이대남들하고도 소통이 되면서 광주의 복합몰 그것도 그래서 있었죠. 가장 파격적으로 하게 되면 광주 출마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근데 결국은 우리 예측은 좀 틀렸어요. 뭐냐면 뭐 여러 가지로 반발을 심할 거 할 거다고 했는데 반발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냥 시간 지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데 엉뚱하게 지방 순행을 가시는 그 정도로 이거 마음대로 해라. 니네들 뭐 윤핵관들 니네들 뭐 싸우고 지들 뭐 했든 말든 안철수 뭐 먹든 말든 나는 그냥 이제 자맹으로 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밌는 게 그 이상한 뭐 약간 뭐 차기 국힘 당 대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이준석 대표가 1위라는 거예요. 1위랑 30몇 %. 안철수보다 위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히 TK, PK,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도 1위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만한 선수가 아니에요, 이 선수가. 그 윤핵관이나 이 대통령실에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의 지지율의 하락의 상당수가 PK, TK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기 지금 정부나 윤핵관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성향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거기다가 20대 이준석이 저렇게 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계속 에너지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냐. 예. 결국은 윤핵관끼리 지들끼리 잡아먹고 싸우다 보면 결국은 둘 다 나가 떨어지면 결국은 다시 이준석이 등장하는 그런 시나리오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현실화되는 게 아니 대표 지지율이 30% 넘어가면 그러니까 안철수는 거기 끼지도 못, 아니 그러니까 2등밖에 못하는. 아니 뭐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아요. 차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역시 이제 그 국힘의 이준석, 저기 민주당의 박지원,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용도를 선거 시기에 일시적으로 활용하고 폐기하려고 하는 꼰대들의 음모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박지원이는 국회 정문에서 저거 했대요. 예,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거기서 봤죠. 그러면 국회 출입을 못한 거예요? 못한 거라고 봐야죠. 169명의 의원들 중에서 기자회견 하는 걸 소개시켜 준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거죠. 아, 정의당에 오지. 정의당은 출연시켜 줄 거 아니에요. 정의당 대표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왜 줘? 그걸. 아, 정치력이 없네. 정치 나한테 또 정의당 아니, 물어봐. 우리한테 와 이런 식의 신호를 보내야지. 바보들이. 바보라고 하세요. 근데 나는 어쨌든 지금 자꾸 회피하는데 지금 우리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사에서 다뤄야 될 제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어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드디어 칼을 뽑았잖아. 경찰국 설치를 포함한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네. 발표했고 이게 뜨거워요. 뜨거워. 근데 그것도 밀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그 행안부에서 낸 보도 자료를 쭉 보니까요. 결국 이번 경찰 제도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경찰국 설치 1번. 그다음에 2번은 이번이 뭐냐면 인사제도가 아니고 행안부 산하의 청. 대표적인 게 경찰청과 소방청이에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규칙. 지휘 규칙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사전에 보고할 거. 사전에 승인받을 거 보고할 사항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별 내용이 없어. 그거를 발표한 거. 세 번째가 이제 인사제도 개선. 인사제도 개선은 인사제도 개선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네 번째가 이후 그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하겠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핵심 포인트는 두 개요. 경찰국 설치하겠다. 그 경찰국의 국장, 과장은 치안감으로 한다. 그리고 경찰국 내의 주요 보직, 특히 인사지원과는 책임자는 경찰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국을 설치하고 거기다 검사를 갖다 놓아가지고 검사를 통해서 경찰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반응으로서 경찰국을 만드는데 여기에 총책임자는 치안감으로 하고 기타 한 10여 명의 경찰과 기타 뭐 한 서너 명의 민간인으로 구성한다라고 해서 경찰국이 경찰이 아닌 다른 민간인에 의한 통제 부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를 던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사제도 문제에서 경찰대 중심의 승진 구조를 바꾸겠다. 이거 두 개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그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찰국의 국장은 치안감으로 하고 다른 과장은 뭐 총경급 해가지고 임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가면 그 전에 행안부 내 경찰국이 없었으면 그 다음에 이 정부와 경찰청의 소통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게 민정수석실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는데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실이 이미 공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 민정수석실 등 경찰이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었던 인력이 경무관 1명, 총경 3명, 경정 7명, 경감 3명을 포함해서 14명이라고 합니다. 14명이고 이 중에 5명은 국정상하실로 파견하고 나머지는 민정수석실에서 실질적인 경찰과의 대관 업무들을 얘가 다 한 거거든. 얘들이 꽃보직이고 얘들이 청와대 파견 업무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업무를 하지 않는 경찰들이 경찰 수뇌부가 될 수 없었던 구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걸 날려버렸잖아. 날려버렸으면 경찰청과 이 정부의 연결고리는 이상민 장관은 그게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해서 이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통로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인력들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인력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직급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전에는 경무관이 최고 고위직 파견자였다고 한다면 지금 경찰국은 이제 치안관급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요 문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경찰청의 소통 구조에서는 진일보한 게 있다. 플러스 요인이다. 다만 사람들이 계속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과거 내무부 시절에 경찰을 자기 시다발이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마치 행동부대로 만드는 그런 정치적 어떤 통제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여지는 지금 여전히 있죠. 특히 윤석열 측근 행안부 이상민 장관 이 밑에 취한 그 경찰국장이 누가 되겠어? 뻔하게 이상민이 결정할 건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라인들이 이제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정치적 행동부대를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있다. 동의. 그러나 마치 경찰국 만들어지게 되면 이전과는 뭔가 다른 엄청난 게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냐 얘기하는데 이미 이전에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었던 경찰들의 꽃보직 경찰의 실질적인 지휘부로 가는 필수적 통로였던 청와대 이것 그러나 이건 사실은 수면 밑에서 움직였던 그 구조에 비해서는 훨씬 양성화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번 경찰 관련된 이상민 장관의 발표 중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인사제도 개선에서 지금 뭐 일반직 공무원 우리가 보통 순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순경에서 아니 일반직 경찰 공무원들의 성진적체 특히 고위직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에서의 그 일반직 경찰 공무원들의 승진 과정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쿼트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경무관이라고 하는 게 군인으로 치면 장성이잖아요. 장성. 그러니까 별이 되는데 그 별도 마찬가지야. 육사 출신도 있고 뭐 출신도 있는데 지금 현재 경무관 이상의 고위 경찰의 비중을 보니까 경찰 내 70%, 간부 후보생 20%, 고시 출신이 한 7%, 일반 경찰 순경에서부터 별이 된 케이스는 3%예요. 요거를 바꾸겠다. 그래서 한 20% 정도는 최소한 이 별이 되는 장성이 되는 경무관 이상의 고위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경에서부터 시작한 일반 경찰직의 최소한 20%를 하겠다. 이게 상당한 제가 볼 때는 그 경찰대 중심의 경찰대 위조의 경찰 상층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던진 것 같고 특히 이게 지금 이 경찰국 설치를 둘러싸고 고위직들은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못 나서고 있지만 하위직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상민 내지는 윤석열 행정부의 태도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반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용감하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이거는 망고의 악법이다. 그래서 무슨 저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고 그다음에 뭐 법안 자체를 날려버리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죠. 아니, 법안은 아니죠. 그 규정이죠. 규정. 규정 그러니까 이 경찰국 신설 조치 자체에 대해서 시행령이죠. 시행령이. 그래서 날려버리겠다라고 호기롭게 얘기했는데 일부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국 설치하든가 이런 것 자체가 법률로 먼저 바꾸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 민주당이 대치 국면 속에서 이거 언제 되겠어? 하세월이겠죠. 그래서 이런 편법을 택했다는 의미에서 이 비판은 타당하다. 그러나 권은희가 국민의힘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이야. 근데 실현 가능성 제로인 이야기를 그냥 호기롭게 얘기하는 거는 이 양반은 그냥 결국은 빨리 자기를 잘라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아니 본인이 경찰 출신이니까. 아니 그 출신은 저도 있잖아. 저 황운하부터 해가지고 근데 버글버글하잖아. 그건 민주당이죠. 민주당이는 버글버글하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당과 자기의 생각이 다르니까 음. 좀 그런 정치 어필을 하는 거라. 어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권은희의 말이 제가 볼 때는 뭐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지적들이 있다. 특히 시행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행령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다. 다만 이 장관과 이 윤석열 정부는 현재의 국회 상태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것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비판의 여지는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저는 이제 권은희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당의 어떤 당론에 대해서 그냥 침을 뱉는 것 같은데 뭐 취지는 이해됨. 빨리 잘라달라고 하는 제스처 저는 받아들였다. 절대 안 자릅니다. 그래서 이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 신설 등 그러니까 경찰 제도 개선안 발표는 여전히 양날의 칼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뭐 별로 할 말 없죠. 하지 마요. 저는 그냥 약간 음, 경무관 20%가 아니라 총경 음. 30%. 그렇죠. 왜냐하면 경무관으로 올라가려면 그렇죠. 총경의 일반직 그 경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야지 그 중에 이제 성진 케이스가 올라가는데 지금 일반직 경찰들이 총경커녕 경정 경정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비율 자체가 그렇게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0%를 경무관 한다고 하는 것의 예. 안에는 네. 경정에도 쿼터, 총경에도 쿼터를 해서 일정 시간까지 채우고 이런 어떤 로드맵을 줬으면은 일반직 순경 출신들은 박수 쳤을 거예요. 근데 경무관 20%로 해버리니까 이건 그냥 말뿐인 건데라고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왜냐하면 이제 복수직급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총경직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게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명시적으로 몇 프로 이렇게 난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셨던 경정이나 총경급까지 일반직 출신의 경찰들이 승진할 수 있는 폭은 열어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경정까지도 예. 퍼센트를 좀 채웠으면은. 예. 예, 복수직급직은 사실은 지금도 일부에서 하거든요. 한다는 게 이제 뭐 공식적인 건 아닌데 네. 일종의 승호라든가 아니면 이 어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요. 일종의 대리라고 해나 하긴 하고 있어요. 근데 공식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양날이 칼이고 이게 이제 이후 실질적으로 또 경찰국장 선임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종건? 제가 누구냐 그런 거지 뭐. 저야 뭐 배상훈 선생 옆에서 안경 낀 사람은 나지 안 꼈잖아. 그런 취지인 거죠. 이성호 씨가 이성호란 분이 몰라갖고 물어보니까 어. 너무 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막장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히, 정의당 얼짱이래요. 예, 누가 그래? 정정건이. 그 CSI님 그거 디스예요, 디스. 자 오늘의 막장 토론의 시사 문제는 특별하게 보다는 이제 발표되었던 그 경찰 제도 개선 안과 앞서 얘기했던 기업인들 또는 재벌 총수들에 대한 어떤 형별 규정들을 완화하려고 하는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약간 코멘트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일은 비가 별로 네. 안 오겠죠? 소나기가 온대요. 소나기 잠시 오지만 하여튼 무더운 날씨 조심하시고 초복 잘 보내십시오. 초복 뭐 계획 있어?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